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음미하는 시간에 대해서 낭만을 느낄 수 있으려면 좀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밑바닥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느껴지는 어떤 여여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생각은 늘 부무반이라 했잖아요. 네.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망상, 그리고 이 둘의 반복인데, 생각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생각의 무거움에 빠지지 말고 마음의 알아차림으로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음미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미하는 삶이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음미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돼. 커피를 음미할 때 이게 커피구나 알아차리고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낭만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이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긍정적일 때는 그냥 알아차리지 않아도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 부정적 감정과 하나가 되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이 부정성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는 뭐 알아차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하나가 되어서 그냥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만약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슬프거나 화가 날지언정 이 슬픔과 화남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슬픈 일이 만약에 있어, 저희 어머니 돌아가서 슬펐잖아요. 그 슬픔 때문에 내가 괴로울지언정 이 슬픔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싸우고 화가 났어, 분노를 했어. 근데 이 분노가 났을지언정 이 분노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분노가 흘러가게끔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화살을 하나를 맞을지언정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그게 뭐냐면, 어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게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 화살을 흘려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지, 이 부정적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부정적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을 꼬리에 꼬리를 묶여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은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서 즐기고,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는 음미하고 흘려보내라. 그게 음미하고 흘려보내는 게 뭐죠?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삼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에 하나 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촬영 전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낭만적인 시점이 하나쯤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좋았던 시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 남산 라이딩을 했는데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제가 뭐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고 조그만 미니벨로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경사도 좀 높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딱 도착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즐거움이 좋다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힘든 과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냐? 이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미래에 내가 꼭대기 올라갔을 때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힘든 걸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힘든 과정을 하다가 올라왔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과정도 즐거우면 결과는 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라가는 과정도 막 즐겁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인 열심히보다 괴롭게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고 충실히 하다 보면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꼭대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과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꼭대기는 도착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바람을 쐬고 이런 게 낭만적이었다, 기분 좋았다라는 답변을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조차도 다 그 즐거움이 계속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즐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삶 안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근데 사는 게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고 즐거움도 즐겁고 괴로움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된다? 과정을 즐기면 돼요. 삶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게 가장 낭만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그에게 미안해서 내가 희생하지만 내가 희생하기에 그가 미워집니다. 희생해서 남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나를 희생 말고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나에겐 미소가 생기고 그들과 미담을 나누게 됩니다. 행복해서 남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미안하고 미워하는 희생보다 미소와 함께하는 미담하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은 의무가 아닙니다. 행복이 의무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남을 위한 길이며 세상을 위한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오늘은 네. 댓글에 네. 이제 이런저런 고민 있으신 분들 거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날 여기저기서 끌어당김 얘기하시는데 원장님은 자수성가로 인생 설정하고 와서 사주 봐도 젊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자수성가 한다고 얘기할 거다. 네네. 전 끌어당김 영성 마음 공부 6년, 7년 되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는 게 고통입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댓글 쓰신 분처럼 요즘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네.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끌어당기기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단어가 주는 뭔가 매력적이고 특별한 그런 언어인 거죠. 그거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먼저 대중화시킨 사람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견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끌어당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끌어당김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 작가님은 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을 하고 싶을까요? 왜 끌어당김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없으니까 그거를 끌어당긴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이미 결핍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감을 채워야 되는데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로 채우긴 싫고 좋은 결과는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다라는 욕심이에요. 그 말은 뭐다? 그 결과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은 겪고 싶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만을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결핍감이 계속해서 인식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결핍되어 있어 라는 생각을 내가 원하는 미래와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결핍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된 지금의 힘든 과정을 내가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힘든 과정은 경험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미래만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미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보통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자기 확언이에요.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언에 그치지 않고 막 글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뭐 이런 것들 글로 쓰는 사람들, 아니면 머릿속에 심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되게 이제 끌어당김에 하는 그런 팁 세 가지인데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결핍감, 내 마음의 결핍의 씨앗을 계속 쌓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계속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의 결핍된 현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다 보면 그 인식이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결핍으로 채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다라 보면 그 마음이 세상의 현실에 투영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끌어당김 법칙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뭐를 끌어당기고 있죠? 내 마음의 부정성, 그 결핍감. 그 결핍감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떤 시크릿의 마스터? 끌어당김의 법칙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되게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멋진 미래를 내 생각은 바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그 반대인 상황을 계속해서 인식해서 그 인식된 것들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계속 뿌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결핍이 계속해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마음 공부를 제가 뭐 10년 넘게 했다, 뭐 영성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결핍의 씨앗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 씨앗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 서울대를 가고 싶다. 확언하고 노트에다가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는 하기 싫기 때문에 공부는 하기 싫고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꾸고 싶고 네. 지금의 현실은 너무 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나의 지금의 어떤 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일종의 어떤 0점 조정이거든요. 우리 사격할 때 하는 0점 조정처럼 오늘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라는 어떤 목표라는 그 관역과 계속해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 나의 업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연결성을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암, 그 알미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서 우리 채널에 오신 구독자님들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채널이 아닌 분들에게도 조금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월 28일 날 책이 출간되는데 책 제목은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금술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을 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방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재된 원리라든지 제가 알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뭐 사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광고 이런 거잖아. 좀 어색해가지고. 2권 사서 1권 읽으시고 한 권은 그래요.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책은 2권 사는 거예요. 2권. 네. 한 권은 소유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는 선물해주는 경험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즐거움의 크기는 소유할 때보다 선물의 경험이 더 큰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그 경험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보신 가장 먼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혹은 가장 가치 있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사람들마다 여행지는 다를 겁니다. 정말 색다른 곳을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나 현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자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은 다시 말해서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사는 법. 그건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알아차림이 가슴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알아차림은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몸을 관통한 인식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은 머리에서 의식으로의 여행이고, 이는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인식된 것, 즉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가장 멀고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즉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눈앞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구별 여행의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즐기며 해석에 집착 없이 그 세상을 그냥 경험하는 것. 즐겁게 하되 집착 없이 그냥 하는 것. 그것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인생을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눈앞의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즐겁게 풀고 전국 1등 해야지라는 집착 없이 그냥 문제에 몰입해서 푸는 것.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100억 벌어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 출근할 때 급차사 나는 차량이 내 앞에 끼어들었을 때 아, 나도 그때 그랬구나 하는 마음으로 복수해야지라는 집착 없이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재밌게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가볍게. 그게 제가 사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이제 댓글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비교를 하면은 쓸모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압박감을 느끼고요. 또 비교를 하는 나를 또 자책하게 된다고 해요.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간절함과 압박감이 또 동시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자책도 하고 압박감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두 가지 충돌이 있는 분께 어떤 것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비교를 왜 할까? 부터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왜 할까? 비교를 왜 하죠? 강 작가님? 왜 더 나아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네. 비교는 우리의 본능이라서 그래요. 어떤 본능이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를 통해서 나의 생존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한 생존 유지의 어떤 효율성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시시대 때부터 호랑이가 딱 나타났는데 어흥 했는데 제가 나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갔던 종족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고 우리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교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마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건 뭐냐면 비교는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는 누군가하고 비교를 할 때 결핍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왜냐? 나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누군가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의 결핍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결핍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을 계속 인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결핍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결핍감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나도 모르는 비교라는 본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이 비교가 결핍에 대한 집착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결핍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결핍으로 만들어서 나의 세상을 궁핍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궁핍한 세상에서 나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결론적으로 결핍에 대한 집착을 만들고 그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만들고 그 궁핍된 현실이 나의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괴로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라는 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를 하되 그 비교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구나. 그
비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비교의 생각이 조금씩 흘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 비교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거고, 비교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거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나 지금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인간은 비교라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나도 지금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삼그잖아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그래라 그래. 이렇게 하면 그 비교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게 되고, 비교를 흘려보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특히 이런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 부정적 괴로움을 만드는 이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 또 비교하고 있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면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 비교를 하구나. 그리고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이런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삼그 많이 들어봤고 그거를 좀 대입하려고 해봤는데, 사실 다른 사람한테만 써보려고 했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그러라 그렇죠. 그래 하고 그렇죠.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그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타인에 대해서 삼그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도 삼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비교할 때는 비교하고 있구나. 비교할 수 있어. 비교해라 그래. 흘려보낼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줄 때에는 그가 나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 화내고 있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화낼 수 있어. 화내라 그래. 나는 뭐 삼겹살에 먹어가지. 이런 것들이 그 삼그의 방향을 그 사람한테 대입할 때도 있고 나에게 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삼그를 나에게 하면은 이제 비교를 왜 할까라는 자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한 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너는 그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게. 흘려보내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딱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했을 때 좀 걸리는 게, 인간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팁이, 작가님은 늘 마음의 풍요를 강조하시고 무의식의 밭에 풍요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를 봐도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저의 자기 기만이나 정신 승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청년의 메일입니다. 저는 진료 전이라 짧게 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시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나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릴 때도 있고 모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설거지만큼이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풍요의, 그리고 현실의 풍족의 상징입니다. 전 어릴 때 라면 반 개를 끓여 먹으면서 라면 국물을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 스프에 그 양념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의 한편에서는
선생님의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선생님의 쓰레기는 보석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그건 6살의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나눠보세요. 선생님의 음식 양을 줄여서 남은 금액을 그들에게 나눠보세요. 선생님의 마음을 풍요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부와 봉사, 나눔과 베품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행위가 선생님의 마음을 풍요로 채울 겁니다. 그 풍요의 행위는 세상의 선물이 되어 세상의 잔고에 쌓이게 되고 그 잔고는 복리의 이자로 불어나 적절할 때 적절한 모습으로 선생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 원리이자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셨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기부했나요?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 팔자였다. 그러니까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괴롭고 힘들 팔자였다. 네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그게 뭐냐면 나는 힘들 팔자였다라는 그 마음의 관념, 습관화된 생각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운명이 우리 마음에 펼쳐진 마음의 숲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무의식의 싹들이 펴서 어떤 마음의 숲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그 숲에서는 긍정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긍정의 감정, 긍정의 어떤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결핍의 생각, 결핍의 감정, 결핍의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바람이 부는데 그 마음에 부는 바람의 어떤 그런 일관된 어떤 편향성이 있어요. 그 편향성을 우리는 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운이 만드는 생명을 우리가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그 바람의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와 감사와 긍정으로 채색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풍요로 인식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거꾸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채색하고 그 마음을 결핍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물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결핍된 해석을 통해서 가난한 현실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늘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마인드 큐레이터라는 말을 제가 요즘 많이 써요. 나는 마인드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큐레이팅이라는 게 우리가 전시관이나 공연장에서 어떤 작품이나 어떤 전시물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거를 채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내 마음의 책임 전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긍정으로 채색하고 풍요로 채우고 감사로 물들이는 그런 마인드 큐레이터가 될 때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긍정적이고 풍요롭고 감사와 함께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의 알미, 우리의 삶의 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운이 합쳐지게 되면 그것을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이란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기 나름으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꽤 오랜 훈련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의 습관이 바뀌게 돼요. 그럼 이미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께 처방을 한다면 진짜 그 작은 방향성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습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 마음의 습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습관이 나의 생각의 습관을 만들고, 그 생각의 습관이 펼쳐지는 게 내 말의 습관이에요. 내 말이 늘 감사로 물들어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뭔가 늘 불평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말을 하진 않는지,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하는 말의 느낌을 한번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관찰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걸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알미 있을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마음공부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녹음해 주신 파일이 생각이 나는데, 부러진 채로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 상처와 괴로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은 존재예요. 어릴 때 입었던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우리 마음의 어떤 내면 아이, 그 내면 아이를 한번 알아봐주고 안아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껴보고 어떤 무시받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내면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에서도 쉽게 그런 무시와 열등감을 잘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항상 비교다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쯤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한 열등한 존재로 비춰지고 무시당한 경험이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무시받고 열등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진 채로도 괜찮아라는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열등하게 무시받았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잘못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잘못이 아니야. 지금의 내가 49인 내가 그 당시에 너였더라 하더라도 나도 너처럼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것, 그거를 알게 해주고 안아주는 게 우리가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용서의 과정이 바로 사랑과 연민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연민으로서 그 아이를 용서해 주게 되면 그 아이는 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허용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너를 허용해 주는 것.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일부러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허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용서를 하는 게 사랑과 연민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명상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뭐냐면, 그 내가 좋아하는 김재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6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연민으로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허용해주고, 그 아이를 허용하면 그 아이는 나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6가지 과정이 이 용서를 통해서 존경까지, 존중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조금의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새롭게 생긴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 공부 안 하는 자식, 늘 간섭하는 부모님, 그리고 뜻이 맞지 않는 형제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바꾸려는 나의 집착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과 세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타인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뀌고 변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뀌길 원하는 내 마음도 바뀌지 않는데 남이 바뀌길 바란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나도 못하고 타인도 못하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타인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집착.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려보세요.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문제라 여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을 문제가 아니라 과제라 여기면 나는 성장합니다. 세상을 문제의 지옥이 아닌 배움의 학교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0살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나는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주변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영의 프레젠트의 이하영 작가입니다. 늘 우리 강 작가님이 안녕하세요 작가님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진서연 배우이자 작가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의 프레젠트에 초대되어서 나온 견딜 겁니다의 작가 진서연입니다. 박수.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배우님을 단순하게 배우님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진서연 배우님은 이미 책을 출간한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견딜 겁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견딜 겁니다라는 책은 제가 한 9년 정도의 일기장을 모은 에세이 같은 수필집이에요. 사실 책을 내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나누다 보니까 기승전 견뎌내서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긍정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내가 한탄을 하거나 막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막 징징대는 글들이 아니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큰 힘이 되겠다. 나랑 똑같은 슬픈 경험, 아픈 경험,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들 승리에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책을 내게 됐죠. 저도 이 책을 되게 즐겁고 충실하게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몇 년간의 기록들이 모아진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의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썼던 글들이 자신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썼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책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진서연 작가님께서 책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최근에 세바시 한번 나온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세바시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엄마적 사고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금 좀 뭉클하고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작가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물론 아주 유복한 가정에 굉장히 따뜻하게 엄마 아빠의 보금자리에서 자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예쁘다 하게 자라지 못한 제 환경이 더 큰 성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나는 되게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영향받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이걸 어디서 받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게 되게 늦어요. 20살 때예요. 어렸을 때는 책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변이 굉장히 우범지대 같은 데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동네의 어른들 아저씨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 또 엄마들은 다 맞벌이셔가지고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디서 내가 에너지를 받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좀 못했었거든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생각하다 그럼 내가 내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 내가 내 엄마가 돼서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해야겠다.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사랑해. 근데 헤어져야 될지 계속 만나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이럴 때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서연아, 이 남자는 아니야. 빨리 정리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엄마적 사고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공부시키는 거, 먹고 자고 입히는 거를 내 위주로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잘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나는 환경에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어. 환경에 그래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었어. 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내가 성장하고 되게 멋진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는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서 엄마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닥칠 때. 근데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엄마적 사고, 그 엄마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중독이 될 뿐이지 맞아요. 내가 이런 환경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그 힘이 나를 알아차리는 시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 어린 시절에 아셨다는 것은 서현님 인생에서 큰 어떤 그런 직관적인 어떤 인생의 발견이랄까? 뭔가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초등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네. 출석부, 네, 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책을 만나기 전에, 20살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나는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주변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해안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기뻤고, 뭔가 나를 알아주는 느낌. 그래,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뭐 불교 서적이라든지 뭐 철학책이라든지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구지에 대한 결론은 책을 통해서도 나오진 않았어요. 결국 지금도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찾고 있는 여정이에요. 좋네요. 제가 그 삶의 기본기를 늘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저도요. 책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심적인 어떤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말이 잘 통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난 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나는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 해서 그냥 나의 존재에 대해서만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머니잖아요. 네. 엄마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서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존재인 엄마를 또 다른 나로 상정해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머니란 대상이 본인임을 언젠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제 생각에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엄마적 사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적 사고, 엄마의 시선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좀 그때 들었고 제 마음에 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그치는 성장 그런 책들 많잖아요. 네. 동기부여 책들. 지금 해. 지금 당장 시작해. 이런. 근데 엄마적 사고를 하게 되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따뜻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지고. 맞아, 진짜. 그래서 이 책 견딜 겁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이 책이 자기계발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안 될 책이라고. 거기 있나요? 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서현님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내용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네. 그 시선을 항상 가지고 시선을 느끼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자아 발견서, 자기개발이 자아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맞아요. 그런 책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 깊은 내용을 조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데 그 작가님께서도 늘 하루에 책뿐만이 아니라 한 뭐 3가지, 4가지, 5가지의 루틴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루틴들이 많았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뭐지? 나의 의미가 뭐지?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해보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바쁘시고 힘드니까 집안 살림을 좀 도와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뭐 운동하기, 뭐 공부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들을 만들 때 정말 하찮은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루틴을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만드는데 처음에 안 되시면 1개만 해도 돼요. 뭐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그거를 한 30일 정도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지네? 내가 이걸 했네? 그러면 조금씩 그 하찮은 루틴을 하나 더 늘리면 돼요.
운동화 신고 현관문 나가보기, 맞아요. 5분 걷고 와보기,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되게 루틴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스케줄 없을 때는 제 루틴을 되게 비워놓는 편이에요. 예, 머리를 비워놓으려고 편하게 읽고 싶은 책 읽기, 아니면 뭐 편하게 공상하기, 뭐 집이 제주도거든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멍 때리기, 이런 루틴을 굳이 잡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루틴이라고 말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루틴이라는 거를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 루틴을 안 하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우리가 책 읽기도 그렇잖아요. 독서라는 게 습관이 되면 안 읽으면 찜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이미 읽어버렸어. 그냥 숨 쉬듯이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의식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운동 갔다 오고 이런 게 이제 루틴으로 산지 한 20년 정도 되니까 그걸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남들 입장에서는 한 열 몇 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일상이 돼버리게 되면 그게 호흡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쓴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데 이미 해버린 그런 삶을 네.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상의 습관을 만들 때 힘들다. 그러면 처음엔 조금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 힘든데 그렇죠. 그게 힘든 것들이 생활이 돼버리게 되면 그걸 안 하면 힘들어. 맞아요. 이상해요. 네, 네. 뭔가 찝찝하고.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루틴이라고 말 못할 만큼의 루틴, 일상이 돼버린 루틴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롤 모델이다. 그건 뭐냐면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룰은 없다. 룰은 없는데 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법칙이란 건 없는데 맞아요. 내가 어떤 계속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 법칙이 일상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연예인이어서 굉장히 대중을 많이 의식해야 되고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하는 직업인데 제가 타고나길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을 하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 댓글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러니까 룰은 없지만 롤이 있다는 거는 내 타이밍에 내 나름대로 내 에너지만큼 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말고 내 타이밍에 내 호흡대로 내 에너지만큼만 하시는 게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룰은 없다. 여기 있더라고요. 네. 룰은 없는데 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법칙이라는 건 없는데 맞아요. 내가 어떤 계속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 법칙이 일상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연예인이어서 굉장히 대중을 많이 의식해야 되고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하는 직업인데 제가 타고나길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을 하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 댓글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러니까 룰은 없지만 롤이 있다는 거는 내 타이밍에 내 나름대로 내 에너지만큼 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말고 내 타이밍에 내 호흡대로 내 에너지만큼만 하시는 게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초반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쓰는 글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늘 자신을 비워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워내는 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런 거를 비워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물에 대한 공포심이 네. 있었는데 이게 그 우리 철인삼종 경기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걸 멋지게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완주한 이후에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조금 주시죠. 제가 물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엄청 있어서 작년까지 이제 무릎 위에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물 공포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수영 단체반에 들어갔는데 초급반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시끄럽게 수업 진행을 못 시킨다. 이거 어느 정도 심했는지 아시죠? 엄청 심했는데 이번에 철인삼종 경기 무쇠소녀단이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 세 개를 다 처음 하는 거였어요. 자전거 발에 클릭 끼는 것도 처음이고 러닝도 뭐 2km 이상 뛰어본 적 없고 수영은 말도 못하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걸 도전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도전을 안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수영을 못 하겠구나. 근데 수영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물속의 자유로움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1회 보면 우리의 엔딩은 완주다.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쟤는 공포증 저렇게 있으면서 트라우마 있으면서 완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저 3개월을 준비하고 우리의 엔딩은 완주다? 완주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사실 배우들은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한 4개월에서 6개월을 나 죽었어 하면서 준비해요. 진짜 뼈를 갈아요. 근데 그렇게 작품 준비한다 생각하고 하지 뭐. 그래서 하루에 4-5시간을 훈련을 하고 정말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정말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그래서 막 그 소염제 먹으면서 했는데 매일매일을 정말 피 한 방울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게 그냥 내 모습이야. 여기서 완주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걸 내 자신이 아니까. 그럴 때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회 날 영상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담담해하면서 옆에 어떤 배우가 언니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당연하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안 무섭고 되게 슬로우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철인삼종 그 수영이 1.5km를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1,300명이 뛰어들어서.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수영이 아니에요. 전투 수영 같아요. 막 이걸로 찍고 잡아당기고 막 누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거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약간 매트릭스처럼 천천히 화면이 움직이면서 아무런 영향을 제가 받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나한테 완전히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 소음도 안 들리고 그냥 내 호흡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냥 나는 연습 때랑 똑같이,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전달, 그 전달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2분 남겨놓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모두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내가 나를 믿어줄 걸. 제가 대회 일주일 전부터 저를 믿어줬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수영 하실 줄 알아요? 네, 저는 수영 호흡이 트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네. 호흡이 안 튀어가지고 계속 한 9번 정도 하면 과호흡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km를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회 일주일 전부터 호흡이 터져서 이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연아 내가 이제 널 믿을게. 근데 내가 그동안 너를 못 믿어줘서 진짜 미안하다. 조금만 더 용기 주고 조금만 더 빨리 믿어줄 거야. 그럼 너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서연아 넌 이래 저래 하는 게 엄마의 시선이잖아요. 네. 그 엄마가 서연이라는 존재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는 뭔가를 이루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 몰입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몰입하게 되면 세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세상이 안 보인다는 것보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느끼겠어요. 우리가 저는 이런 이론은 무척 모르는데 그냥 배우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이 몸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몰입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방법,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완전히 이 우주에 나만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진공 상태.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한, 내가 여기서 갑자기 화성으로 가고 금성으로 가는 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이제 배우 활동하시면서도 느꼈겠지만은 이번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또 네. 다르게 느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많이 못 가요. 근데 헤엄을 쳐야 돼요. 그거는 파도의 흐름과 나와 연결되게끔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수영장에서 수영 잘한다 해가지고 바다 수영은 빠져주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연과 하나됨 속에서 조화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더 잘 그런 성과를 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을 바다 훈련 갈 때마다 매일 갔거든요. 갈 때마다 바다가 너무 싫고 무섭고 이래서 진짜 너무 싫어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얘랑 나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 수트 입고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사랑해 너도 나 좀 사랑해줘 우리 진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비단결에 내가 떠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얘가 날 받아들이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전 자연도 다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를 제가 막 거부하다가 너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너 나 받아줄 거잖아. 나도 너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하나하나 느끼면서 천천히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라톤을 다 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에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더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뭔가를 자연을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스포츠라든지 뭐 철인 3종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자연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합일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천재 같아. 그런 것들을 이런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이 선생님을 진서연 작가님을 이미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우니까 그런 거를 교감하는 거를 잘 느끼는 직업인데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저는 저는 항상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항상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 진짜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파도의 흐름에 내 몸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걸 잘 하시니까 철인 3종 경기를 잘 완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여기 그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